수업에서 중단원 1 볼게요. 중단원 1. 중단원 1에는 지금 99페이지야. 그지? 99페이지. 앞에 숫자 쓰면 이제 다 페이지에 알겠지? 여기에는 인권의 의미. 그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뭐 나오죠, 얘들아? 역사 나오죠? 역사, 그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 양상.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회 계약설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102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문제. 이거 아마 안 풀어봤을 거야. 지금 같이 풀어보자. 102페이지에 하단에 1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랑 세계 인권선언 있죠? 이거는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프랑스 인권선언은 1세대 인권의 등장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자유평등. 그리고 이거는 3세대 인권의 등장 배경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표 우리가 채워보자. 1번 문제. 시대적 배경은 어때요? 프랑스 인권선언의 시대적 배경. 어때요? 그 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앙시앙 레짐이라 그래서 여기 왕이 있으면은 여기 귀족이 있고 나머지 이런 계급 체계가 있었단 말이죠. 프랑스 이때 시대에는. 그래서 상위 2%만 세금을 안 내. 면세가 있어요. 상위 2%만. 그러면 나머지 98%는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상하 수직적인 계급 체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계급 사회라고 적어주면 그냥 얼추 정답일 것 같아요. 알겠죠? 불평등한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자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그지?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지? 그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예요? 월드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준을 좀 마련하자. 그러니까 3세대 인권 연대하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두 번째 문제가 포인트야, 얘들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얻어낸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권리에서 얻어내는 내용들이 누가 향유하냐 그 권리를. 그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가 차이점이거든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벌어지고 나서 1세대 인권이 얻어졌어요. 자유평등 참정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계급들이 누구였을까? 이미 벌써 제가 말하는 거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모든 인간이라고 써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이걸 누렸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가 몇 년도냐면은 1700년대 후반이란 말이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급진적으로 자유랑 평등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기로서니 이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공, 시민, 계층, 남성이었어요. 정답만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뜻은 뭐냐면 급진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고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전부 모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 세계 인권선언에서 권리의 주체는 누구지? 세계 인권선언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인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권도 있고 우리는 다 같이 연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뭘까요? 이때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미국 사람들? 그러면 그냥 인간이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사람.
알겠죠? 여기는 제한됐잖아. 여기는 제한이 없이 그냥 사람 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문제 뭐죠? 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생겨난 인권이 뭐가 있죠? 원래도 우리가 자연권 권리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얻어낸 거, 보장이 된 거, 인권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장이 된 거는 뭘까? 자유? 자유, 참정, 또 뭐 있어요? 평등, 그지? 그냥 이게 대표적인 1세대 인권인 거지? 국가가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세계 인권선언에서 얻어낸 건 뭘까요? 사회적 문화적 권리. 네, 그거를 우리나라만 느끼자 아니면은 다. 다 같이 그걸 통틀어서 연대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나오지? 자, 지울게요. 자,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면은 이거 프린트로 줬죠? 네. 인권 3세대로. 인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프린트로 줬죠? 104페이지는 뭐예요? 네. 주거권이랑 뭐 컴퓨터 게임 그거 나오죠? 네. 셧다운제? 주거권은 1세대 인권일까요? 2세대 인권일까요? 2세. 거기에 나오고 있는 주거권은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 돈을 줘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1세대, 2세대예요? 2세대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고 중단원 2로 넘어갈게요. 중단원 2에는 이제 헌법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 몇 페이지예요? 106페이지? 106이 시작인가? 네, 시작. 106에는 해석해요. 106페이지에는 미란다 원칙 나오죠? 네. 네,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지? 헌법 12조에 나오죠? 그죠? 네. 이건 뭐예요? 내용이 신체의 자유지? 자, 107페이지는 뭐 나와요? 네, 입헌주의 나오죠? 입헌주의? 입헌주의랑 그 밑에 알아볼까요?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국사는 뭐예요? 한국의 역사지? 네. 경제사는 뭐예요? 경제의 역사지? 헌정사는 뭘까? 헌법의 개정의 역사예요. 그 알아볼까요가 헌정사를 되게 간략하게 만들어 써놓은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알겠지? 네. 헌정사. 네. 자, 108페이지는 이제 인권이 나오죠. 헌법 제2장이 나오죠. 그지? 헌법 제2장은 뭐예요? 10조부터 39조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109페이지는 뭐 나오냐면은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의 침해죠? 네, 이게 헌법재판소 나오잖아.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하죠. 뭐 위헌법률 심판이랑 또 뭐 나와요? 헌법 소원 나오죠? 네, 이거 잘 알아두고요. 권력 분립은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고, 그지?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크게 뭐 언급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맥락 보면서 자기가 뭘 아는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얘기하세요. 지금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바로 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지금 설명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네. 그리고 109페이지에 하나 더 나오는데 뭐 나오냐면은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 예,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다음 달락에 나오지? 이거 뭐예요? 헌법 몇 조야? 네, 37조 2항 나오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언제 제한될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침해해야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죠? 정당한 경우에만 침해해야 되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되고 그런 경우도 얘기했었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제한을 하지? 방법은? 법률로서, 그쵸?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자유와 평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아요. 37조 2항 제일 끝에 나와요. 알겠죠? 110페이지는 뭐예요, 얘들아? 110페이지 펴봐요. 네,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마세요. 자, 111페이지는 뭐 나오죠? 시민 참여. 네, 시민 참여가 나와요. 시민 참여를 왜 할까? 뭔가 국가에 할 말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청원한다, 뭐 시민, 뭐 시위한다, 단체를 만든다, 뭐 그런 내용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자기 목소리를 국가한테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시민 불복종. 네, 시민 불복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디가 뭘 했는지 나오고 시민 불복종의 특징들 나오고 있죠.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보면요, 인권이 뭔지 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보고 그게 침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나오는데 시민 불복종은 뭐 최후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후 수단적이고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나를 처벌하면은 응당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양심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 두드러 패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네,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고 또 뭐 있을까? 공공성. 네, 나 혼자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112페이지는 뭐 나오죠? 사례. 시민 참여 사례. 네, 사례 나오죠. 읽어봐요. 113페이지는 문제. 문제 풀어보고. 자, 그러면 다음 중단원으로 볼까요? 네, 중단원 3에서는 제가 사회권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안 다루는데 청소년의 노동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네, 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은 117페이지랑 1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117페이지 펴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4페이지, 115페이지는 사회권에서 약자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약자, 어디 나오죠? 헌법에서? 법에서요? 예. 헌법에서 사회권에서 규정한 약자. 34에 3항에 나와 있고 4항에 나와 있고 5항에 나와 있죠? 네. 근데 3항, 4항, 5항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5항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동이 아니라 노동만 다룬다고요. 알겠죠? 왜냐면 다른 거 다루자니 너무 양이 방대해지기도 하고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가 그래서 이랬던 거야. 양해를 바랍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117이랑 118을 보면 청소년은 어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청소년 그러니까 연소근로자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법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18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리니까 근로기준법을 절반만 적용받나? 전부 다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천부인권이라며 태어나면서 다 받는다면서요. 그지? 그래서 최저임금을 조금만 받나? 어리니까? 아니. 네, 전부 다 받아요. 그러면 어리니까 부모님 계좌번호 불러봐. 월급 저기 쏴줄게.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돼요? 아니요. 직접 본인이 안 주면 청구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고 본인한테 주는 게 원칙이에요. 정해진 날에.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118에 나오잖아. 그치? 118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만 확인을 해보자. 하루에 7시간 일하는 게 원칙이래. 그치? 일주일에는 그러면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 최대한으로? 35시간. 네, 맞아요. 연장 근로는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원칙이래요. 일주일 몇 시간 할 수 있을까? 5시간 다시. 그쵸? 아니, 연장 근로는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다고요? 4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연장 근로 할 수 있어요? 5시간. 5시간.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는 월화수목금이니까 5시간이 되겠죠? 네. 그죠? 둘이 덧셈하면 40시간 되겠는데 연장 근로만 봤을 때. 그죠? 선생님 일주일에 연장 근로 5시간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5시간 해도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다고. 알겠지? 네. 그러면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연소 근로자 있죠?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게 금지예요. 근데 합의를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을 받아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못 하는데 혹시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원래 같으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이 때는. 알겠지? 네. 아무튼 뭐 별 탈 없이 일하고 있을 테니까 돈도 다 받죠? 잘? 괜찮죠?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아? 520원인가? 그렇던데. 8,950원. 8,900? 500 얼마던데? 500 얼마? 아, 그래? 8,590원. 8,590원? 그치. 다 잘 받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뭐 119페이지까지 보고 간단하게 보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4단원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중단원 1까지죠? 네. 그죠? 중단원 1에 제일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큰 제목이 뭐야? 자본주의. 그지?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그러면은 어김없이 인권이랑 구조가 똑같아. 여기에서 의미 나오고 여기에 하단에 알아볼까요? 고전 속의 사회에서 배버 나오죠. 배버 제가 설명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자본주의의 의미는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밑줄 쳐보세요. 알겠지? 자본주의가 이런 뜻이구나. 알겠죠? 이 배버는 뭐냐? 다른 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교과서를 읽어봐야지 이제 좀 그런 말이구나 쉽게 좀 이해가 될까봐 설명해 주는 거지. 알겠지? 네. 자,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보면은 역사가 나오죠? 여기가 경제사잖아. 경제사. 애덤 스미스, 케인즈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루즈벨트 대통령, 래퍼 곡선. 그죠? 네, 그리고 자료 1번에 2008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과 그 영향이라고 나와요. 131페이지에. 132페이지. 합리적 선택이 나와요. 합리적 선택. 제가 이 부분을 제목을 바꾸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판서를 어떻게 했냐면 경제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라고 썼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소비하는데 경제 객체는 한정적이라서 희소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선택해서 생산하고 선택해서 소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킨이 무한하면은 먹어도 끝이 없는 치킨이 있다면 계속 먹어도 되겠지. 그지? 그래요. 하지만 치킨의 개수는 한정적이고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133페이지는 뭐 나오냐?
아니지. 133은 합리적 선택의 예외 사례 있죠. 예외 뭐 하나 있었잖아. 뭐 있었지? 구성의 오류.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전부 다 정답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예외 사례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자, 케인즈가 말했어요. 케인즈 앞에서 등장했던 케인즈가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저축하는 건 좋은 일이지? 여러분들 저축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개인이 저축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쓸 돈이 없네.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옆에 슈퍼에 가서 아무것도 안 사 먹어. 그럼 슈퍼 사장님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지? 슈퍼만 망해요. 옆에 쌀 가게도 망하고 음료수 가게도 망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망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는 극단적인 표현이고 너무 저축을 많이 해서 시장에 돈이 굴러가지 않으면은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좋은 일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한테 좋은 일이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절약의 역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절약의 역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는 건 개인의 좋은 일인데 꼭 좋은 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절약의 역설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역설이 구성의 오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겠죠? 읽어보면은 내용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덕성의 부재예요. 도덕성의 부재는 뭐냐면은 여러분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알아요? 자동차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막 길에 보면 있어. 포드라는 몰라요?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있어. 뭐 돌아다니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옛날에 경차를 하나 출시했어요. 자동차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아마 1950년대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경차를 출시했어. 경차라고 하면 마티즈, 모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들었다 보니까 뒷좌석이랑 연료통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칠 일이 아닌데 죽거나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미리 알고 있었어. 네, 사고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차를 이미 팔았어. 그래가지고 리콜해서 다시 수리해주는 것보다 다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예산에다가 보상금 얼마 줄지를 미리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어. 이래가지고 걸려요 나중에. 세상에 되게 나빴죠? 근데 합리적 선택으로 보면은 보상금을 주는 기회비용이 자동차 리콜에서 수리해주는 기회비용보다 작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이해되죠? 네. 합리적 선택의 예외인 거죠. 자, 그래서 134페이지 문제는 풀었죠? 아니요. 여기 문제도 안 풀었어? 네.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 네. 1번 문제 풀어봐요. 자, 1번 문제 답 뭐예요? 자, 1번 문제 답. 1번에 1번 답. 자, 신자유주의는 핵심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간섭을 줄임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야.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복지는? 줄여요. 네, 정부가 돈 쓰는 거 줄이는 거니까 복지를 줄이는 거예요. 알겠지? 공기업은 민영화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쟁을 더 부추기는 거지. 정부가 운영하면 경쟁이 없잖아. 그냥 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지. 사기업에 있으면 경쟁을 하는 거고. 자유무역은 어떻게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시험 보면 다 봤네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알겠죠?